고한의 둘째 아들 이름은 고양인데요. 고징보다 8살 어린 아들이었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당연히 어머니가 누소군이니까 친형제예요. 그런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랐대요. 고징은 왜 얼굴이 하얗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고양은 얼굴이 검고 몸에 물고기 비늘 같은 무늬가 있고 복사뼈가 2개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좀 독특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뭔가 몸에 물고기 비늘이 있었다는 건 피부가 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에도 아버지 고한은 이 고양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자,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한 번은 고한이 자식들의 지혜를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막 얽혀있는 삼실 뭉치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다 풀어보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한 올 한 올 그걸 푸느라고 진땀을 흘리면서 막 풀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 고양이 갑자기 칼을 딱 꺼내더니 삼실을 그대로 베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것은 이렇게 베어버려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고, 자, 이 모습을 본 고한, 이 아이야말로 큰일을 할 녀석이로군 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 쾌도참남마 또는 쾌도남마라는 말이 있죠. 잘 드는 칼로 뒤엉킨 삼가닥을 단번에 잘라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고양이 자 이렇게 3줄을 다 잘라버린 거는 자 어지럽게 뒤엉킨 것은 잘라버려야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 당시의 그 뜻은 왕이나 황제가 백성을 강한 힘으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뜻이 좀 바뀌어서 이 복잡한 문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로 비유하는 말로 자주 쓰이고 있죠. 고양은 이 형인 고징을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고징이 보통 성질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착하고 모자라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괜히 눈에 띄었다가는 형에게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멍청하게 앉아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콧물을 닦지 않으면서 멍청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고징이 사람들 앞에서 저 동생이 진짜 멍청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저런 놈이 부귀를 누리다니 운세 보는 책들은 다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도 고양은 아무렇지 않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회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고양이 맨발로 쑥쑥 들어가는 모래 위를 마구 뛰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속내를 숨기고 이를 갈면서 혼자 단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인물로 고양에게는 이조아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나중에 고담이, 그러니까 형수를 고담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형 고징이 왜 그 고중밀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내 이름이 이창인데 이 이창이의 조카가 바로 이 이조아예요. 이 집안이 뭔가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징은 저렇게 모자란 놈이 저렇게 예쁜 아내를 두다니 하면서 굉장히 질투를 했고 수시로 이조아를 불러서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었고요. 고양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뭐 놀이개 뭐 이런 것들도 다 막 빼앗아 버리는 그런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자, 이럼에도 고양은 속내를 감추고 꾹 참았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마침내 고징이 난경에게 살해당하게 되는데, 불시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당황하고 있었는데, 당시 21살이 된 고양만이 침착하게 하나씩 일처리를 해 나갑니다. 일단 고징은 죽지 않았으며 부상을 입은 것 뿐이라며 이 일을 숨기고 사태를 모두 다 수습하고 자신이 이 형의 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난경 등을 체포해서 목을 벤 후에 해골에 오치를 해버립니다. 자, 드디어 이 고양이 형의 뒤를 이어 상국 제왕으로 봉해지게 된 것인데요. 사실 고징이 죽었을 때 효정제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야,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제 이 위세와 권위는 다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면서 뭐 좌우에 있는 대신들에게 말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고향이 1,000명에 달하는 위사를 데리고 딱 들어갔고요. 이 효정제가 막 뛰어내려와서 어서 오시게 하고 영접을 하니까 무사들이 계단 위에 쫙 일렬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찔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겠죠? 그리고 황제에게는 뭔가 이 머리를 조아리고 직접 말을 해야 되는데 직접 말을 하지도 않고 수화를 시켜서 제가 진양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하면서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건성으로 꾸벅꾸벅 절을 2번을 하더니 그냥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효정제는 탄식을 하죠. 저자는 고징보다 더 악랄해 보이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진양에 도착한 고향은 이 자중을 휘어잡는 절도 있는 언행을 보이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 바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바보 흉내를 내는 사람이었구나 라를 바로 인식시키고, 그리고 고징이 제정해 놓은 정책 중에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나갑니다. 사실 고향의 최종 목표는 고증이 그랬던 것처럼 황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양 이렇게 된 김에 빨리 바꿔버리자 라면서 선양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업성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고한의 옛 동료들이었던 앞에서 계속 언급한 이름 사마자여, 고룡지 등이 지금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또 태후가 되었다고 해야 되겠죠. 누소군 누태후가 아들에게 네 아버지는 용과 같고 네 형은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감히 친일을 하지 않고 황제를 섬겼다. 너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벌써 황제가 되려 하느냐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결국 고향은 또 어머니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이제 진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나 빨리 황제 돼야 되는데 다들 반대해. 어떻게 하면서 시무룩하게 하고 있는데 남의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서지제라는 대신이 이 아버지와 형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빨리 존위에 올라서,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허수아비 황제 밀어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라는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향은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다시 업성으로 달려가서 효정제에게 이제 내놓으시죠 하면서 강제 양위를 받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문선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었으니까 망해가는 동의의 황제가 되고 싶진 않았겠죠. 그래서 동의는 멸망하게 되고 제 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북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550년 5월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갈라진 지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서위는 패망을 하고 나라 이름이 북주로 또 바뀌게 되죠. 이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향은 황제이긴 하지만 그 형이나 아버지를 이제 높이 추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고한은 신무황제, 고징은 문양황제로 추존을 하고 어머니 누소군을 황태후로 높여주게 됩니다. 자, 당시 또 양위를 했던 효정제 황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으니까 중산왕으로 봉해져서 자, 이제 나는 평범하게 살아갈 테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1년 뒤에 자식들과 함께 독살당하게 됩니다. 사실 고향의 누나가 이 효정제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효정제 집에 찾아가서 연애를 베풀었는데 누나가 자리를 비운 틈에 짐독을 넣어서 이 효정제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독살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강제 양위를 받아서 좀 멋없게 황제가 되긴 했지만 즉위 초에 문선제 고향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법률을 간소화하고 뭐 관리 통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주군을 줄여서 정돈도 하고요. 군을 정비해야 한 다음에 직접 출병을 해서 이때 우문태가 또 공격을 해왔었는데 그거 다 막아내고 유연, 돌걸, 거란 등의 공격해서 다 대승을 거두면서 이 북제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정복을 해서 이제 고향의 이름이 널리 떨쳐나가게 되는 거죠. 와, 전쟁까지 잘해. 와, 고향 알고 봤더니 발톱을 숨기고 있었구만 하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555년 180만 명의 역부를 동원을 해서 장성을 축조했는데 땅을 워낙에 많이 넓혀놔서 막 900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력까지 키운 북제는 농업, 염철업, 도자기 제조업 등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당시 있었던 진이나 서위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정말 짧은 시간에 강성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문성재가 초반에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것이 얼마나 이제 부자인가를 따져서 9개의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덜 걷어들이는 이런 9등분으로 나누어진 세금 정책을 펼쳐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초반에 이 백성들의 환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6, 7년 정도예요. 6, 7년 정도 진짜 열심히 일을 하던 고향 문선재 고향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술 아시죠?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들어가는 그 술. 자, 술을 마시더니 음란하고 포악한 짓을 행하게 되고요. 뭐 틈만 나면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사서에 따르면 고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의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거의 진짜 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 때는 옷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짜잔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화장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머리 다 풀어헤쳐서 산발을 하고 호복을 입은 채로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술병 들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저작거리를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말을 몰고 거리로 나가서는 금이랑 이렇게 주옥 이런 거 있죠. 그걸 막 주위에 뿌려요. 그러면 백성들이 막 뛰어와서 막 그걸 줍겠죠. 그런 것을 보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그냥 뭐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아무 대신들의 집에나 가는 거예요. 가서 예쁜 여자가 있으면 뭐 노비이거나 뭐 딸이거나 아니면 그 대신의 부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오늘은 너로 하겠다 하면서 그녀들과 통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라 안에 있던 기녀들을 다 궁중으로 불러 모아서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에 자신들의 시종이나 위사들과 함께 집단으로 막 즐기게 하고 그걸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이건 또 일종의 간음증인 것인가요? 고향은 사람들이 막 많은 곳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막 시끄럽게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걸 좋아해서 거리에 나가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고증이 살해를 당했을 때도 살아남은 그 책에서 아시죠? 책에서가 이 고향 밑에서 일을 했는데 고향이 책에서 등에 업혀서 또 거리를 싸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여인이 있길래 그 여인에게 야, 너 황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여인이 뭔가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인지 미치광이가 어떻게 천자인가 라는 말을 했고 경노한 고향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고향은 취하면 거의 미친 자가 돼버려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지를 절단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강물에 던져버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어머니에게 간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평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고향이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겨가지고 누태우가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라고 야단을 치니까 이 늙은 어미를 오랑캐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이 깬 다음에 고양이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라고 스스로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대역죄를 저질렀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막 불을 붙여서 자기가 거기서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테우가 그만 내려와라 라고 만류를 하면서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왕족이었던 고기현에게 몽둥이를 쥐어주면서 이 몽둥이로 나를 매우 쳐라. 만약에 피가 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하면서 자신을 50대를 때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가 나도록 얻어맞고 난 다음에 다시 어머니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막 용서를 빌면서 어머니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약속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고양은 이미 너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10일 동안을 겨우겨우 참았는데 다시 술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더 거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번은 또 만취를 해서 이 처갓집에 쳐들어가요. 가서는 마당에 장모의 그 처갓집에 시종이 있었는데 활로 쏴서 죽이고 또 장모에게 이 늙은 어미개 같으니라고 나는 취해서 태우도 알아보지 못했으니 당신은 말할 것도 없다 하면서 말채찍으로 장모를 마구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술의 노예가 된 고양을 말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정말 별다르지 않은 사소한 이유로 문무 대신들과 그 가족들이 고양이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되어 갑니다. 대신 중에 고룡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고한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룡지가 자신을 폐하라고 칭하지 않고 편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귀여울 때부터 봤으니까 실수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폐하라고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겠다 하면서 위사를 시켜서 이 고룡지를 주먹으로 100여 차례나 때리게 해서 고룡지가 산채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동이의 왕족들이 남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알라강 원앙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자신의 황후인 이조아의 언니가 이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조이가 이 알라간 원앙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앙은 처형의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아내도 워낙 예뻤다고 했는데 그 집안이 다 좀 인물이 좋았던지 언니도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런데 이 처형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일단은 이 처형의 남편인 원앙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궁으로 불러서 위사들에게 다 화를 쏘게 해서 100여 발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술이 깼던지 가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누속은 그 이조이라는 여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이조이를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해요. 그 도독 목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술에 취해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독 한철이라는 사람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고양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불순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 하면서 단칼로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두 사람 다 도독의 지위에 있잖아요. 두 사람 다 고향과 함께 전장터를 누비면서 북제를 위해 싸운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이 고향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술만 취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니까 뭔가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죽일 사람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 양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그럼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로 하면서 감옥에서 사형수를 데리고 와서 고양에게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을 공허수라고 불렀는데 이 공허수로 제공되는 죄수들을 직접 막 칼로 죽이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수십에서 뭐 수백까지도 뭐 이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고 다음날 전날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알코올성 정신질환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고향에게 여러 첩이 있었겠지만 특히 아름다워서 총애를 받은 설귀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또 이 여인은 사촌인 고학이라는 사람의 여인이었는데 뺏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술이 취해서 또 비틀비틀 또 설귀빈을 찾아갔는데 혼자 막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그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납니다. 갑자기 머리를 왜 빗지? 고학하고 몰래 만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고학과 간통했지? 라면서 그 자리에서 또 칼을 뽑아서 그렇게 총애했던 설귀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설귀빈의 목을 이렇게 옷 속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대신들을 다 초청해서 큰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건배를 하는데 갑자기 품속에 있던 설귀빈의 머리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 깜놀해서 숨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가면은 설귀빈의 그 목 없는 시체 있을 거야 가지고 와 해서 그걸 식탁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직접 사지를 자르고 살을 발라냈다고 하고요. 그 설귀빈의 허벅지를 끊어서 고기 비파를 만들어서 그걸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벌벌벌 떨면서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